네, 2주차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증권의 그 기초 개념으로 증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증권의 양면성, 또 증권 시장의 기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문 강의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중 증권 투자론에서 말하는 증권은 뭐냐라고 했는데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 유가증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본증권입니다. 자본증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본증권이 유가증권 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가증권도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그 가장 정확한 답을 해야죠. 그래서 유가증권 안에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이 있고 그 중에 자본증권을 증권투자론에서 증권이라고 말하는 거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래요. 그리고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 이 모든 게 다 상품 증권이죠. 그렇죠?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상품 증권인데 화물 상환증과 선화증권은 요거는 운송이고요. 그렇죠? 운송이고 그다음에 창고증권은 보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화물 상환증과 선화증권은 운송 중인 상품이고 그런데 문제는 운송 중인 상품이 아닌 것이 뭐냐 그랬으니까 이거는 창고증권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권리니까. 그래서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증권 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금융기관 그러면 이제 은행, 증권사, 또 보험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은행은 은행법이 있고요. 증권은 옛날에 이제 증권거래법이 있었죠. 보험은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은행법, 여기는 보험업법. 이 증권에 대한 것이 옛날에는 증권거래법, 또 무슨 법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었어요. 자본시장.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본시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증권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류는 모두 몇 가지냐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자본시장이 아니고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을 정의했는데 그때는 과지수가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지금 4조에서 그 6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채무증권 여기다 이름을 붙이면은 채무증권이라고 해서 회사채나 뭐 채권, 국공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채무증권이고요. 지분증권이라고 해서 주식을 얘기하고요. 수익증권이라고 해서 그 펀드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계약증권. 이거는 이제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에 맞춰서 발행한 증권이어서 이렇게 주식, 증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바로 그 선물과 옵션 이런 것들을 바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 이거는 영어로 DR이라고 합니다. DR. 그래서 어떤 증권이 있는데 그 증권을 예탁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 대한 권리를 증서로 발행한 거. 그게 이제 증권 예탁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삼성전자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물로. 그런데 그 옛날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미국에 거래되진 않아요. 그럴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를 딱 예탁을 해놓고 그 100만 주에 해당하는 증권을 미국 증권거래소에다가 거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권 예탁 증권이에요. 증권 예탁.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의 대기업들의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그런데 그 중국의 대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의 비율대로 예탁 증서를 발행을 해서 이걸 증권 예탁 증권이란 말보다도 증권 예탁 증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그 증권거래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증권의 양면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증권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증권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증권은 과거의 성과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니고 네 번째, 증권은 투자 대상이면서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걸 놓고 투자자가 보는 시각과 기업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볼 때는 그 자본 조달 수단으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산 운용의 수단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주식을 구입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근데 우리가 주식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게 되죠.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자본이득 이거는 영어로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래요. 캐피탈 게인. 영어로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시세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 주가 상승분. 이것을 자본이득, 시세 차익, 주가 상승 다 같은 말이에요. 이자 수익은 아니죠. 이자 수익은 채권이 아닙니까?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식 수익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P0분의 P1 마이너스 P0 플러스 D1 이렇게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P0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P0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제로 시점에서, P1 시점에서의 주가를 보니까, P1 시점에서 주가를 보니까 P1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P1에서 P0를 빼면은 바로 이게 주가 상승분이 되겠죠. 상승을 했으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하락을 했으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1기간 지날 때에 끝에 가서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을 받은 게 D1이다 이거예요. D1이 여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주식은 11,600원이 됐고 배당은 40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에 사서 P1에서 P0를 빼요. 11,600원에서 10,000원을 빼요. 그러면 1,600원이죠? 그게 캐피탈 게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배당이 400원입니다. 배당이 400원. 그래서 여기에 400을 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가 되죠. 주식 수익률. 20%예요. 그럴 때 요 부분은 주가 상승률이라고 그래요. 주가 상승률.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는 16%죠? 16%. 그리고 요거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배당 수익률. 몇 프로예요? 4%입니다. 4%. 그래서 주식 수익률 20%는 주가 상승률 16%와 배당 수익률 4%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구입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바로 주식 수익률로 측정을 하는데 주식 수익률이란 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러는데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채는 첫 번째,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의 분류 중 하나인데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죠. 그런데 그러면 주식회사가 아닌 게 뭐가 있냐? 상법에서 얘기하는 회사로는 한명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만. 회사라고 해서 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채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고 맞고 보통 만기는 3년이다. 맞습니다. 보통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만기가 3년이에요. 3년. 보증사채는 금리가 더 낮다. 그러니까 보증사채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기업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업에게 나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로 발행하느니 왜 높은 금리를 요구하냐? 투자자들이. 그거는 회사가 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가 좋은 회사면은 금리 낮게 발행합니다. 삼성전자는 금리 낮게 발행해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높아집니다. 왜? 저 회사가 부도 날지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 보증을 서달라. 혹시 우리가 못 갖게 되면 너희가 갖겠다고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그냥 해줘요? 그냥 안 해주지? 그러니까 보증 수수료를 받아요. 보증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증 자체는 금리가 더 낮아요.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자는 회사 차익 같은 경우는 연 4회 발행,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이고 연 4회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이자를 몇 번 지급하는 거예요? 12번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만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매번 분기마다 해요. 분기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12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자본을 구성한다. 부채를 구성한다. 자산을 구성한다. 답이 없다. 직접 금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권을 발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증권 시장에서 발행한 거. 근데 주식으로 발행을 하면은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건데, 채권을,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부채를 구성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자산을 구성하는 건 더 아니죠. 이것도 안 맞고.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직접 금융이라고 해서 자본이냐 부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증권의 내용에 따라서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답이 없어요. 기업이 간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간접금융은 뭐라고 그랬어요? 증권시장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차입은 무조건 부채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겠네요. 그렇죠? 차입금은 뭐 그게 자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입니다. 2번이에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은 어떤 것일까? 이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됐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연준위 위원장한테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압박을 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다 보면은 통화량이 많아져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함부로 그렇게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 안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은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겠죠. 중앙은행이 보유한 증권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보유증권을 매각을 하면은 시중에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과 금리의 관계 보듯이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금리가 내리고 통화량이 적어지면은 금리가 높아져요. 역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보유증권을 매각하면은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금리가 올라요.
통화량을 회수한다? 금리를 오르는 거라고 갔다 그랬죠. 시장의 증권을 사들인다. 시장의 증권을 사들이면 중앙은행의 돈이 시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의 돈으로 나가면은 금리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금리 하락을 통해서 저희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2주차의 문제중심 강의를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